정읍의 가을은 고요했습니다. 1957년 벼이삭이 고개를 숙일 무렵 12살 박도연은 우물가에 앉아 빨랫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손등이 거칠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순한 딸이라 불렀습니다.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어머니 일을 거들고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를 때면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아는 세상은 달랐습니다. 집안의 문이 닫히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박춘호는 마을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일요일마다 성경을 펼쳐들고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 목소리는 칼이 되었습니다. 내가 시집을 가려면 준비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도연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았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도연은 문 앞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들어가야 했습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성경 구절이 낭독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훈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의 말에 절대 거역하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도, 그 전날 밤도, 그리고 그 이전의 수많은 밤들도 같은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도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맞는 건가요?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시집살이 연습이야. 나도 그렇게 배웠어. 도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눈빛에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공포에 길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할 힘이 없다는 것을 어린 도연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은심 선생을 만났습니다. 마을 공회당에서 열린 재봉 교실이었습니다. 은심 선생은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그녀는 도연의 손놀림을 보고 말했습니다. 손재주가 좋구나. 이 솜씨면 서울 가도 먹고 살 수 있어.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다는 말, 서울이라는 말. 그 말을 들은 도연의 가슴 속에 작은 불씨처럼 남았습니다. 재봉 교실이 끝난 후 은심 선생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가기 싫니?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은심 선생은 도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 온기는 낯설었습니다. 두렵지 않은 온기였습니다. 세상은 네가 아는 것보다 넓단다.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야? 하지만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문을 열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늦었구나. 내일은 일찍 와야 한다. 예, 아버지.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은심 선생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세상은 네가 아는 것보다 넓단다. 그 말은 작은 씨앗이 되어 도연의 가슴 깊은 곳에 심어졌습니다. 언젠가 싹이 트기를 기다리며 1964년 여름 도연은 21살이 되었습니다. 재봉 솜씨는 더욱 좋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옷감을 들고 찾아왔고 도연은 밤늦게까지 바늘을 들었습니다. 손끝에 집중하는 시간만이 유일하게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시선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서울의 부유한 상인 아들과 혼담이 오갔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남자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좋은 집안이다. 내가 잘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어. 아버지의 말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거역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 주 토요일 장터에 심부름을 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걷다가 도연은 한 청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우체국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일하러 내려왔다는 청년 정태수였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태수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편지 묶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춘호 장로님 댁이 어딘지 아십니까? 등기 우편이 왔는데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서요. 제가 그 집 딸입니다. 도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21살 처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직접 전달해야 해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태수가 물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힘들어 보이셔서요. 그 말에 도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자신을. 저는 괜찮습니다. 도연은 편지를 받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저기, 네, 당신은? 왜 그런 걸 물으셨나요? 태수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제 누나도 그런 눈빛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집 가기 전에.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장터에서 몇 번 더 마주쳤습니다.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도연이 오는 날을 기억했고 도연도 그가 있을 시간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태수가 물었습니다. 결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일입니다. 본인은 원하십니까?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요. 다 알아요. 태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 누나도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맞으면서도 이게 교육이라고 믿었죠. 시집 가서 남편한테 잘 보이려면 미리 배워야 한다고요. 도연은 숨이 멎었습니다. 누나는 시집 간 지 3년 만에 죽었습니다. 남편한테 맞아서요. 교육받은 대로 순종했는데도요. 태수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망치세요. 제발. 하지만 도연은 손을 뺐습니다.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돼요? 당신까지 위험해져요? 도연은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봐주고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 집안 사람들이 내려온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쳐 줄 게 있다. 도연은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넌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게 준비되어야 한다.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가슴 속에 태수의 목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 말은 작은 불씨가 되어 도연의 어둠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964년 가을, 밤은 깊었습니다. 도연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곧 들어올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교훈의 밤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집안 사람들이 내일 오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태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아,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같은 차분한 톤이었습니다.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요한 날이다. 내가 진짜 여자로 거듭나는 날이지. 도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거센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박준호 장로님, 급한 정보가 왔습니다. 태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서울에서 온 긴급 정보입니다.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혀를 찼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도연은 그 틈에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보가 어디 있나? 여기. 아닙니다.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정보는 없습니다. 저는 도연 씨를 데리러 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놈이 지금 쿵.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은 방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태수가 벽에 밀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내 주제에 감히 남의 집안일에. 이건 집안일이 아닙니다.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교육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아버지의 주먹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제 손을 잡으세요. 도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가라.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 아버지가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태수가 아버지를 밀어냈습니다. 도연 씨, 지금이에요. 태수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연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뒤돌아보지 마.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딸을 위해 남편에게 맞서는 눈빛이었습니다. 도연은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아버지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도연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돌아와. 하지만 도연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태수와 함께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폐가 아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끝 김은심 선생의 집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괜찮아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 대신 울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문을 박차고 나온 밤이었습니다. 은심 선생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은심 선생은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디로 갈 거니?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새벽 첫 차가 5시에 있어요. 제가 2장 구해뒀습니다. 은심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 몇 벌 챙겨줄게. 그리고 이거. 그녀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많진 않지만 당분간 버틸 수 있을 거야. 선생님, 넌 잘못한 게 없어, 도연아. 살아남는 게 먼저야. 도연은 은심 선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새벽 4시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조금씩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졌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마을을 돌아봤습니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였습니다. 괜찮아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괜찮아질 거예요. 버스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읍의 어둠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가는 길이 펼쳐졌습니다. 서울은 낯설었습니다. 1964년 가을, 도연과 태수는 청계천 근처 골목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길 양옆으로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빨랫줄에 걸린 옷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태수가 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문패에는 하정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태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문 너머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정태수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문이 열렸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두른 여성이 나왔습니다. 하정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얘기는 들었어요. 방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정부는 차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여기 있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감사합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긴. 태수 씨가 제 아들 목숨 구해줬는데 이 정도야 당연하지. 정부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힘들었겠어요. 천천히 쉬어요. 여긴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문 잠그지 않고 잤습니다. 두려움 없이 잠드는 것이 이렇게 낯선 일인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연은 일을 찾았습니다. 정분이 소개해준 봉제 공장이었습니다. 작은 방에 재봉틀 10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공들이 바쁘게 손을 놀렸습니다. 손놀림 좋네요. 공장장이 도연의 바느질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세요. 도연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갔습니다. 저녁 8시에 돌아왔습니다.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거칠어졌습니다. 허리는 아팠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태수는 우체국 일을 계속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도연을 기다렸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수가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뭐려? 여기 온 거요. 힘들잖아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선택한 거예요? 처음으로요? 태수는 웃었습니다. 저도 처음이에요. 누군가를 지키겠다고 결심한 게 왜 그러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태수가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용감해요. 도망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오래 버텼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방법을 몰라서.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아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괜찮아질 거예요. 천천히요. 제가 기다릴게요. 그 말이 도연에게는 약속이었습니다. 1970년 봄 두 사람은 작은 교회에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객은 정분과 공장 동료 몇 명뿐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목사가 물었습니다. 정태수 씨, 박도연 씨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박도연 씨, 정태수 씨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라는 단어가 아직 두려웠습니다. 태수가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수의 눈빛에는 강요가 없었습니다.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예,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목사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도연은 박도연이 아니라
스스로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날 밤 도연은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었습니다. 1972년 두 사람은 전주로 이주했습니다. 태수가 물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도 괜찮겠어요? 전주는? 고향이 아니에요? 새로운 곳이에요? 도연은 전주에서 작은 한지 공방을 열었습니다. 손끝으로 종이를 뜨고 등불을 만들었습니다. 태수는 우체국에서 일하며 도연을 도왔습니다. 공방 이름은 빛을 접는 집이었습니다. 도연은 매일 한지에 무늬를 그렸습니다. 꽃을, 새를, 하늘을 그렸습니다. 어두웠던 과거를 접어 등불로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물었습니다. 이 등불은 무슨 의미예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과거의 어둠도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름답네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 태수가 말했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예. 저 행복해요? 도연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고마워요? 제 손을 잡아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 손을 놓지 않아줘서.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주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이제는 살아간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024년 가을, 도연은 71살이 되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골목, 빛을 접는 집 공방은 여전히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매주 토요일 오후 아이들에게 한지 접기와 자수를 가르쳤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10살쯤 된 여자아이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아이의 손을 잡고 바늘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서두르지 않아도 돼. 아이는 집중해서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태수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여전히 도연을 챙겼습니다. 오늘 편지 왔어요. 태수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발신인은 정읍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예요? 요양병원 주소네요. 도연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낯선 필체였습니다. 간호사가 대필한 것이었습니다. 도연아, 엄마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한 번만 보고 싶다.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도연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갈 거예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요. 제가 함께 갈게요. 이틀 후 도연은 정읍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60년 전 그날 밤 어둠 속에서 달아났던 길이었습니다. 이제는 대낮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은 마을 외곽에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305호예요.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문 앞에서 도연은 멈춰 섰습니다. 태수가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도연은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 작은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한때 도연보다 컸던 그 사람은 이제 바람에 날아갈 듯 가벼워 보였습니다. 엄마, 도연의 목소리에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습니다. 도연이니? 예. 도연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도연의 손을 더듬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도 피해자였어. 나도 그렇게 배웠어. 맞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너를 보낼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마지막까지 너를 찾았어.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지만 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어. 너를 또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 도연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엄마도 힘들었겠어요. 도연아, 용서할 순 없어요. 아직은.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해요. 엄마도 두려웠다는 거, 방법을 몰랐다는 거.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충분해. 도연은 가방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한지로 만든 등불이었습니다. 이거 엄마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어머니는 등불을 바라봤습니다. 한지에는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예쁘다. 저는 이제 괜찮아요. 두려움이 제 이름이 아니에요. 어머니는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 살았구나. 정말 잘 살았어. 사흘 후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도연은 관 앞에 한지 등불을 놓았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태수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전주로 돌아온 후 도연은 어머니의 유품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천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어릴 적 처음 수놓았던 손수건이었습니다. 서툰 꽃무늬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평생 간직했습니다. 도연은 그 천조각을 새로운 한지 등불에 붙였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빛이었습니다. 등불 아래에 작은 글을 적었습니다. 두려움을 접어 등불로 만들다. 그날 저녁 공방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있었습니다. 저기, 여기서 한지 등불을 배울 수 있나요? 도연은 그녀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60년 전 자신의 눈빛이었습니다. 물론이에요. 들어오세요. 도연은 여성에게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차였습니다. 천천히 배워요.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빛으로 꿰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쳤습니다. 공방 안에 한지 등불들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도연은 바늘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무늬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어둠을 현재의 빛으로,